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호빗, 반지의 제왕 작가이자 판타지 문학의 제왕으로 불리는 J.R.R. 톨킨의 동화인데요. 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동화 5권을 엄선하여 출간한 동화 선집입니다. 동화를 읽은 지가 참 오랜만인데요. 읽으면서 내게도 이런 감성이 있었지. 조금은 행복하게 또 유쾌하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일단은 책이 읽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나왔고요. 영국 유명 사파가 폴린 베인스의 사파가 수록되어 있어 중간중간 책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 철학 동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편의 동화 중에 햄의 농부 가일스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톨킨의 햄의 농부 가일스,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햄의 농부 가일스, J.R.R. 톨킨 지음, 이미의 옮김, 출판 아르테. 아에기디우스 드 햄모는 브리튼 섬의 한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전부 다 말하자면 아에기디우스 아에노바르부스 율리우스 아그리콜라 드 햄모였지요. 아주 오래전 이 섬이 아직 여러 왕국들로 평화롭게 나뉘어 있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척 길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시간도 더 많았고 사람들은 훨씬 적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별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으므로 나는 앞으로 그의 이름을 짧게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로 부를 겁니다. 그는 햄의 농부 가일스였고 붉은 턱수염이 났습니다. 햄은 그저 마을이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마을마다 아직도 자부심이 대단하고 독립적이었지요. 농부 가일스에게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감이었지요. 개들은 토착어로 된 짧은 이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라틴어는 개보다 높은 사람들 차지였으니까요. 감은 개들의 라틴어도 말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개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토착어를 쓸 줄 알아서 위협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혹은 아양을 떨곤 했습니다. 거지나 침입자들에게는 위협하고 다른 개들에게는 허풍을 떨고 주인에게는 아양을 떨었지요. 감은 가일스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무서워했습니다. 그 주인은 감보다 더 무섭게 위협하고 훨씬 더 허풍 떨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서두르거나 부산을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을 떤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수선을 떨지 않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일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요. 이야깃거리가 많았습니다.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햄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지 실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농부 가일스에게는 더없이 안락한 상황이었지요. 그는 좀 굼뜬 데다 변화를 싫어했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으니까요. 그는 입에 겨우 풀칠하느라 몹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살을 찌우느라 바빴지요. 개는 그를 돕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밭과 마을, 가장 가까운 시장을 넘어선 넓은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넓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숲이 있었고 멀리 서쪽과 북쪽으로는 거친 언덕과 산악지역의 수상쩍은 변경지대가 있었지요. 아직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들은 거칠고 교양이 없는 족속이라서 때론 말썽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인들보다 특히나 더 크고 더 어리석은 거인이 있었지요. 역사책에서는 그 거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집이 무척 거대했기에 그의 지팡이는 큰 나무 같았고 발걸음은 육중했습니다. 그 거인은 느릅나무를 마치 높이 자란 풀처럼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길을 망가뜨리고 뜰을 엉망으로 만들었지요. 그의 커다란 발이 닿기만 하면 우물처럼 깊은 구멍이 생겼으니까요. 우연히 비틀거리며 어떤 집에 들어서면 그 집은 끝장났습니다. 그 거인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피해를 입혔지요. 머리가 지붕들 너머로 솟구쳐서 자기 발이 하는 일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근시인데다 귀도 약간 멀었지요. 다행히도 그 거인은 멀리 떨어진 거친 언덕에 살고 있었고 인간들이 사는 땅을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일부러 오지는 않았지요. 높은 산 속에 다 허물어져가는 커다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거의 없었지요. 귀가 멀고 어리석은 데다 거인들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친 언덕과 산기슭의 텅 빈 곳에서 오로지 혼자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이 거인은 산책을 나갔고 아무 볼일도 없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숲속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면서 말이죠. 갑자기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전혀 낯선 지역이었지요.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려 했지만 잘못 추측한 나머지 계속 걷다 보니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앉아서 달이 뜨기를 기다렸지요. 그러고는 달빛을 받으며 열심히 성큼성큼 걷고 또 걸었지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으니까요. 가장 좋은 구리 냄비를 화덕에 올려놓았는데 그 밑바닥이 타버릴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산을 등지고 계속 걷다 보니 이미 인간들이 사는 땅에 들어섰습니다. 실은 아에기디우스, 아에노바르부스, 율리우스, 아그리콜라의 농장과 토착어로 햄이라 불리는 마을에 다가가고 있었지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들판에는 암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농부 가일스의 개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산책을 끝낸 다음이었지요. 그 개는 달빛을 좋아했고 토끼를 좋아했지요. 물론 거인도 산책을 나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외출한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부엌에서 쥐죽은 듯 꼼짝 않고 있기에 더 좋은 핑곗거리였을 겁니다. 2시쯤 되었을 때 거인은 농부 가일스의 밭에 이르렀고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농작물을 짓밟고 건초용 풀을 뭉개 놓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왕의 여우 사냥꾼들이 5일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감은 강둑을 따라 들려오는 쿵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농가가 있는 나지막한 언덕의 서쪽 비탈로 달려갔지요. 갑자기 거인이 성큼성큼 강을 가로질러 농부가 가장 아끼는 암소 갈라테아를 짓밟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불쌍한 짐승은 농부가 짓눌러버린 검은 딱정벌레처럼 납작하게 뭉개졌지요. 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깨갱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지요. 허락도 받지 않고 밖에 나왔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주인의 침실 창문 밑으로 달려가 컹컹 짖어대며 낑낑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농부 가일스는 쉽게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감히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그 개를 정확하게 겨눈 병이 날아왔습니다. 아이, 개는 숙련된 재주로 껑충 뛰어 옆으로 비켜나며 말했지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농부의 머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성가신 개야! 무슨 짓이야?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개가 말했죠. 내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아침이 되면 내 놈 가죽을 벗겨주지. 농부가 창문을 요란하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개가 소리쳤습니다. 가일스의 머리가 다시 나타났지요. 한 번만 더 소리치면 죽여버릴 거야. 너 어떻게 된 것 아니야, 이 바보야. 전 멀쩡해요. 개가 대답했지요. 하지만 주인님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일스는 화가 난 와중에도 깜짝 놀라 말했어요. 예전에는 감히 이처럼 건방지게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주인님의 밭에 거인이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에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개가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거인이 주인님의 양을 짓밟고 있어요. 불쌍한 갈라테아를 밟아버렸어요. 그 암소가 현관 깔개처럼 납작해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거인이 주인님의 울타리를 부수고 농작물을 뭉개고 있어요. 주인님, 용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곧 남아나는 게 없을 거예요. 도와줘요. 감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지요. 조용히 해.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맙소사. 그는 중얼거렸지요. 밤 공기가 따뜻했지만 그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아휴, 다시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굴지 말아요.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 개를 물속에 빠뜨려 버려요. 개의 말은 믿을 필요 없어요. 개들은 빈들거리거나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아무 말이나 다 하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가타.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닐지도 몰라. 내 밭에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감은 겁쟁이 토끼 새끼인 거지. 저 녀석은 겁에 질려 있어. 그리고 아침에 우유 배달부가 올 때 뒷문으로 슬쩍 들어올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한밤중에 와서 낑낑거리겠어. 아휴, 거기 서서 따지지 말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개 말을 믿는다면 개의 충고를 따르세요. 용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라고요. 행동보다야 말이 훨씬 쉽지. 가일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감의 이야기를 절반쯤은 믿었거든요. 한밤중에 지난 시간에 거인이 나타났다는 말은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뭐래도 재산은 지켜야 합니다. 농부 가일스는 어떤 침입자도 감히 대항할 수 없도록 거칠게 상대해왔지요. 그래서 그는 짧은 바지를 입고 부엌으로 내려가서 벽에 걸린 나팔총을 내렸습니다. 나팔총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실제로 누군가 옥슨포드의 현명한 학자 네 분에게 바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한참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나팔총은 탄알이나 총탄을 많이 발사할 수 있는 넓은 총구멍이 있는 짧은 총으로 제한된 거리 이내에서는 정확한 조준 없이도 명중할 수 있다. 지금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다른 화기로 대치되었다. 어쨌든 농부 가일스의 나팔총은 뿔나팔처럼 입구가 넓게 벌어져 있었고 탄알이나 총탄뿐 아니라 가일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일스가 총을 장전한 경우도 거의 없었지만 발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대개는 가일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곳은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나팔총을 능가하는 다른 화기도 없었지요. 실제로 유일한 총기가 나팔총이었고 그것도 아주 드물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더 좋아했고 화약은 대개 불꽃놀이를 할 때 사용했지요. 자, 농부 가일스는 나팔총을 꺼냈고 강경책을 써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화약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못과 철사 조각, 부서진 도자기 조각, 뼈와 돌멩이, 다른 쓰레기들을 넓은 입구에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이 긴 구두를 신고 윗도리를 입고는 부엌들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뒤편에 다리 나지막이 걸려 있었지요. 눈에 들어오는 기분 나쁜 것이라고는 덤불과 나무들이 들이운 길고 검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덕 비탈을 올라오는 무시무시한 뚜벅뚜벅 터벅터벅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타가 뭐라 말하든 간에 그는 용감한 기분도 아니었고 민첩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몸보다는 재산이 더 큰 걱정이었죠. 그래서 그는 허리띠가 좀 느슨하다고 느끼며 언덕배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언덕 언저리 너머로 거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아 창백한 얼굴에 크고 둥근 눈이 반짝였지요. 그의 발은 아직 저 아래 들판에서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거인은 농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 가일스는 그를 보자 겁에 질려 등골이 오싹했지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나팔총은 발사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운 좋게도 그 총은 거인의 좀 못생긴 큰 얼굴을 향하고 있었지요. 쓰레기가 날아갔고 돌멩이들과 뼈다귀, 도자기 조각과 철사줄, 그리고 못 6개가 날아갔습니다. 사실 사정거리가 짧았으므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거인을 맞힌 것은 농부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연이었지요. 도자기 조각이 거인의 눈에 들어갔고 커다란 못이 그의 콧구멍에 끼었지요. 이 빌어먹을! 거인은 상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쏘였어! 거인은 요란한 소리에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귀가 멀었으니까요. 못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자기 살갗을 꿰뚫을 만큼 맹렬한 곤충과 맞닥뜨린 지 꽤 오래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멀리 동쪽의 늪지에는 뜨거운 팬치처럼 물어뜯는 잠자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과 마주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요. 불쾌하고 건강에 나쁜 곳이야. 분명해. 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이쪽으로는 더 가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언덕 비탈에서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강을 건너 되돌아갔지요.
대략 북북서 방향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지요. 마침내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구리 냄비의 바닥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말았지요. 농부 가일스는 나팔총이 발사되었을 때 벌렁 나가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는 거인의 발이 자기를 비껴갈 것인지 궁금해했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쿵쿵 소리가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어깨를 문지르고 나팔총을 집어들었지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햄의 주민들이 대부분 창가에서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몇몇 사람은 거인이 가버린 다음에 옷을 입고 나왔지요. 어떤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며 언덕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쿵쿵거리는 거인의 발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대부분은 즉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감은 주인이 화가 나면 아주 무섭고 용감하다고 생각했기에 거인도 을에 똑같이 생각할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나팔총을 들고 나서는 보통은 대단히 분노했다는 표시였지요. 나팔총을 들고 나서는 가일스를 보자마자 컹컹 지저대고 소리치면서 마을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나오세요! 나와요! 나와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자, 우리 위대한 주인님을 보세요. 용감하고 민첩하신 분이에요. 침입한 거인을 쏠 거예요. 나와보세요! 어느 집에서나 언덕 꼭대기는 잘 보였습니다. 언덕 너머로 거인의 얼굴이 드러나자 사람들과 감은 겁이 나서 숨을 죽였지요. 개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모두 가일스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일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팔총이 펑 소리를 내며 터졌고 그러자 거인은 갑자기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기뻐서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감은 지저대느라 머리가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만세!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저 거인은 이제 뭔가 배웠겠지? 아이기디우스 씨가 저놈에게 벌을 주었어. 이제 저놈은 집으로 돌아가서 죽을 거야. 꼴 좋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성을 지르면서 이 나팔총이 정말로 발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었지요. 자기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말입니다. 마을 주막에서 이 문제에 관한 말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이후로 농부 가일스는 침입자들 때문에 성가신 일을 겪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안전하게 보이자 과감한 사람들 몇 명이 곧바로 언덕에 올라가서 농부 가일스와 악수했습니다. 목사님과 대장장이, 방앗간 주인 같은 사람들과 주요 인사 한두 명이 가일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일스는 전혀 달갑지 않았지만 어깨가 무척 쓰라렸거든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엌에 빙 둘러앉아서 그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고 큰 소리로 칭찬했지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품을 해댔지만 술잔이 계속 돌고 있는 한 사람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두 잔씩 마셨을 때, 그리고 농부가 두세 잔을 마셨을 때 농부는 무척 용감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두세 잔을 마셨을 때, 농부는 대여섯 잔을 마셨을 때 그는 감히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용감한 사람처럼 느꼈지요. 그들은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농부는 사람들의 등을 실컷 두들겨 주었습니다.
불그레한 그의 손은 크고 두툼했지요. 그렇게 보복해 주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그 소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퍼져나갔고 가일스는 중요한 지역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되자 그 소식은 근방 30km 이내의 마을에 모두 퍼져나갔지요. 가일스는 지방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지요. 다음번 장이 서는 날 그는 배도 띄울 수 있을 만큼 공짜 술을 얻어 마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잔뜩 마신 것이지요. 그러고는 옛 영웅들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절에 그 왕국, 그 섬의 가운데 왕국의 수도는 햄에서 100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궁전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방에 사는 시골 사람들의 일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거인을 그처럼 신속하게 쫓아낸 사건은 주목할 만하고 호의를 약간 베풀어 줄 만하다고 여겨졌지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다시 말하자면 3달쯤 지나 미카엘 성의 축일이 되었을 때 왕은 근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흰 양피지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고 우리의 충실한 신하이자 총애하는 아이기디우스 아에노바르부스 율리우스 아그리콜라드 햄모에 대한 왕의 찬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붉은 얼룩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궁정의 서기가 덧붙여 써놓았지요. 나 가운데 왕국의 덕망 높고 훌륭한 왕 아우구스투스 보니파키우스 암브로시우스 아우렐리아누스 안토니우스는 아래에 서명한다. 그리고 커다랗고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서는 분명 진짜였지요. 가일스는 그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경탄에 마지 않았지요. 그 편지를 보여달라고 청하기만 하면 농부의 난로가에 앉아서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 감사장보다 더 좋은 것은 그에 따라온 선물이었습니다. 왕이 혁대와 긴 칼을 보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왕은 그 칼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칼은 왕의 가문에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고 기억할 수도 없는 옛날부터 무기 창고에 걸려 있었습니다. 무기 창고지기도 그 칼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그 칼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투박하고 무거운 칼은 당시 궁정의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었지요. 그래서 왕은 그 칼을 시골뜨기에게 보낼 선물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농부 가일스는 몹시 기뻐했고 그 지역에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가일스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의 개도 마찬가지였지요. 개는 예상했던 매질을 전혀 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일스는 스스로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감의 공로가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아니었지요.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 여전히 개에게 욕설을 퍼붓고 단단한 물건을 던지곤 했지만 사소한 외출은 여러 번 눈감아 주었습니다. 감은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산책하는 습관이 들었지요. 농부는 다리를 높이 치켜들고 돌아다녔고 행운이 그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가을 거지와 초겨울 준비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안정된 듯이 보였지요. 용이 나타날 때까지는 말이죠. 당시에 이 섬에는 이미 용들이 희귀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보니파키우스의 가운데 왕국에서는 오랫동안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물론 서쪽과 북쪽으로 수상쩍은 변경지대와 사람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에 이런저런 종류의 용들이 많이 살았고 멀리까지 습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가운데 왕국은 왕의 용감한 기사들로 유명했었지요. 길을 잃은 용들은 살해야 되기 일쑤였고 그렇지 않으면 심한 부상을 입고 돌아갔기에 다른 용들도 그 왕국에는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크리스마스 잔치상에 용꼬리를 요리해서 올리는 풍습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냥의 임무를 맡은 기사를 한 명 선발했지요. 그 기사는 니콜라스 성인 축일에 출발해서 축제 전날 저녁까지는 용꼬리를 가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궁정 요리사는 멋진 단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몬드 가루 반죽으로 만든 가짜 용꼬리 케이크였는데 딱딱한 가루 설탕으로 교묘하게 만든 비늘이 달려 있었지요. 그러면 선발된 기사가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것을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찬이 끝난 후에는 가짜 용꼬리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요리사를 기쁘게 해주려고 진짜 꼬리보다 더 맛있다고 말했지요. 상황이 이러할 때 진짜 용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대체로는 거인 때문이었지요. 불운한 모험을 겪은 후 거인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친척들을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기에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지요. 거인이 늘 큰 구리 냄비를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냄비를 빌리든 못 빌리든 간에 그는 주저앉아서 멀리 동쪽의 아주 멋진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넓은 세상에 온갖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느릿느릿 장광설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자기가 위대하고 용감한 여행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멋진 땅이야. 거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꽤 평평하고 밟으면 폭신폭신하고 먹을 것이 많아서 손으로 잡기만 하면 돼. 정말로 암소와 양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자세히 보면 찾아내기도 쉽지. 하지만 인간들은 어떤데? 다른 거인들이 물었습니다. 이 인간은 전혀 보지 못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기사라고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 들리지도 않았고. 강가에 침을 쏘는 바리가 몇 마리 있는 게 고작이었어. 그렇다면 거기로 돌아가서 살지 그래. 그들이 말했죠. 하지만 집처럼 좋은 곳은 없다지 않나. 거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마음이 내키면 돌아갈 거야. 어쨌든 나는 한번 가보았으니까. 자네들은 그런 말도 할 수 없잖아. 자, 그런데 구리 냄비는 빌려줄 건가? 그런데 그 비옥한 땅 말이야. 그러면 그들은 서둘러 묻곤 했지요. 지키는 사람도 없이 가축들이 잔뜩 널려 있다는 그 기분 좋은 곳은 어느 쪽에 있나? 얼마나 멀지?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동쪽이나 동남쪽으로 멀리 가야 해. 아주 먼 여행길이지. 그는 이렇듯 과장해서 묘사하곤 했습니다. 자기가 걸었던 거리와 지나간 숲과 언덕과 들판, 그리고 자기보다 다리가 짧은 거인들이 전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퍼져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따뜻한 여름이 지나자 모진 겨울이 들어섰습니다. 산속은 매섭게 추웠고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점점 멀리 퍼져나갔죠. 저지대의 양들과 짙푸른 목초지의 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오갔습니다. 용들이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이 소문은 매혹적이었으니까요. 그래, 기사들이란 신화에나 나오는 거야. 젊고 경험이 없는 용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지. 좀 더 나이가 지긋하고 현명한 용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기사들이 희귀해진 모양이야. 멀리 있는 데다가 숫자도 적으니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군. 그 소문에 몹시 마음이 들뜬 용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소필락스 다이부스였는데 유서 깊은 황제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대단히 부자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교활하고 호기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갑옷을 잘 갖춰 입었지만 지나치게 용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파리나 벌레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았지요. 어떤 종류든 크기가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겨울날 크리스마스가 되기 일주일쯤 전에 크리소필락스는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벼랑간 왕이자 군주이신 아우구스투스 보니파키우스의 가운데 왕국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박살을 내고 불로 태우고 양과 암소와 말들을 걸신 들린 듯 먹어치우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요. 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감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 개는 긴 원정을 나온 참이었거든요. 주인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기에 과감하게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루나 이틀 밤을 지내려 했던 겁니다. 감은 좋은 냄새를 쫓아서 숲가를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때 모퉁이를 돌자 예전에 맡아보지 못한 놀라운 냄새가 갑자기 풍겨왔습니다. 실은 그때 막 땅에 내려앉은 크리소필락스 다이부스의 꼬리에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었지요. 감보다 더 빨리 꼬리를 돌려 집으로 주랭랑친 개는 없었을 겁니다. 용은 감이 캥캥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감이 사정거리 밖으로 달아난 다음이었지요. 개는 밤새 달려서 아침 식사 시간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감이 뒷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가일스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사가 순조롭게 보이는 이때에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지요. 여보, 저 성가신 개를 들여놓고 막대기로 두들겨 주라고. 가일스가 말했습니다. 눈알이 툭 튀어나오고 혀가 늘어진 채 감은 부엌으로 급히 뛰어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이 소리쳤지요. 이 시간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가일스가 개에게 소시지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감은 소시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헐떡거렸습니다. 글쎄 무슨 짓이든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네 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용과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기겁을 한 거예요. 맥주를 마시던 농부는 살에 들렸습니다. 용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가신 녀석. 뭐 때문에 싸돌아다니며 용을 찾아다닌단 말이야. 게다가 이맘때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게 어디 있었어?
북쪽 언덕들을 지나 저 멀리 선들들과 그런 것들 너머예요. 개가 대답했습니다. 아, 멀리 있다고? 가일스는 큰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상한 족속들이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지.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내게 와서 그런 얘기를 늘어놓으며 성가시게 굴지 말라고. 나가! 감은 밖으로 나와서 그 소식을 온 마을에 퍼뜨렸습니다. 주인님이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요. 주인님은 아주 침착하셨어요. 태연이 아침 식사를 계속 하시더라니까요. 사람들은 문간에 서서 유쾌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유, 옛날하고 똑같아. 게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 시기도 딱 맞아. 국왕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진짜 용꼬리를 드실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그러나 이튿날이 되자 다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용은 특히 몸집이 크고 사나운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었지요. 왕의 기사들은 어떻게 되었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요. 실은 크리소필락스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마을에서 왕에게 전령을 보냈고 전령들은 한껏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자꾸 왕에게 물었던 겁니다. 폐하의 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기사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용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왕은 그 문제를 충분히 공식적으로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편리한 때에 조속히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로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기사들이 답하자 왕은 대단히 불쾌했지요. 그리고 편리한 날은 사실 하루하루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론 기사들의 핑계는 타당한 것이었지요. 무엇보다도 궁정 요리사가 벌써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에 쓸 용꼬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리사는 모든 일을 제때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진짜 용꼬리를 들고 나타나서 요리사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요리사는 무척 소중한 신하였으니까요. 꼬리 따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용의 머리를 잘라서 그놈을 끝장내라고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 온 전령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무척 안타깝게도 성 요한 축일에 성대한 기마 시합이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지요. 여러 지방의 기사들이 초청을 받아 값진 상을 타기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합이 끝나기 전에 가운데 왕국의 최고 기사들을 용 사냥에 내보내서 상을 받을 기회를 망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일이었지요. 그러고 나니 신년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밤마다 움직였지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햄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새해 첫날 밤에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볼 수 있었지요. 용은 약 15km쯤 떨어진 숲에 자리를 잡았고 숲은 신나게 타올랐습니다. 마음이 내키면 뜨거운 불을 내뿜을 수 있는 용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사람들은 농부 가일스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가일스는 몹시 불편해졌지요.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튿날 용은 몇 킬로미터쯤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농부 가일스는 큰 소리로 왕의 기사들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밥값을 받는 건지 알고 싶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싶소. 햄의 주민들이 모두 말했지요. 그런데 방앗간 주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순전히 공적을 쌓아서 기사가 된다고 들었소. 결국 여기 계신 우리의 훌륭한 이웃 아이기디우스도 말하자면 이미 기사가 된 거나 다름없소. 왕께서 붉은 편지와 칼을 보내시지 않았소. 칼이 있다고 해서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니오. 가일스가 대답했습니다. 기사 자기 수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어떻든 나는 내일로 바쁜 사람이오. 하지만 왕께 요청한다면 틀림없이 기사 자기를 수여해 주실 거요.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국왕께 요청하기로 합시다. 아니요. 가일스가 말했습니다. 기사 자귀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소. 나는 농부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이라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궁정생활에 맞지 않는다고 들었소. 오히려 당신에게 잘 맞을 거요, 방앗간 주인 양반. 목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부의 대답에 미소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요. 가일스와 방앗간 주인은 햄에서 쓰는 말로 가슴속 앙숙이었기에 언제나 받는 만큼 안갚음을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아주 즐거운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방앗간 주인은 무척 기분이 상해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평범한 거야 분명하지. 정직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궁전에 가서 기사가 된 다음에야 용을 죽일 셈이요. 필요한 것은 오직 용기뿐이라오. 바로 어제 아에기디우스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소. 분명 그에게는 그 어떤 기사보다도 큰 용기가 있겠지요? 옆에 둘러선 사람들이 모두 소리쳤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오. 정말 그렇소. 햄의 영웅을 위해 만세삼창합시다. 그러자 농부 가일스는 아주 불편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다가 곤란한 일에 빠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개를 발로 걷어차고 칼을 부엌 찬장에 숨겼습니다. 그때까지 그 칼은 벽난로 위에 걸려 있었지요. 다음날 용은 이웃에 있는 케르세툼, 토속어로는 오클리 마을까지 이동했습니다. 용은 양과 암소와 어린아이 한두 명을 먹어치웠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먹었지요. 경솔하게도 그 목사님은 사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용에게 훈계하려 했던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에는 엄청난 동요가 일었습니다. 햄의 주민들은 모두 자기들의 목사님을 앞세우고 언덕으로 몰려와 가일스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기대하고 있어. 그들은 빙 둘러서서 농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농부의 얼굴은 그의 수염보다 더 붉어졌지요. 언제 출발할 거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글쎄, 오늘은 할 수 없어. 그건 엄연한 사실이오. 그가 말했습니다. 소치는 일꾼이 병들었고 다른 일도 있고 해서 할 일이 많소. 그 일들을 처리해야 하오.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용이 조금 더 가까이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가일스를 찾아왔지요. 아에기디우스 씨, 우리는 당신에게 기대하고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글쎄,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척 곤란하오. 내 앞말이 다리를 절게 되었고 양이 새끼를 낳기 시작했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것들을 돌봐줘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툴툴거리고 수군대는 소리가 없을 수 없었지요. 방앗간 주인은 낄낄거렸습니다. 뒤에 남은 목사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자청하고는 날카로운 질문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 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는 한번 봐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그 칼은 찬장 선반에 있었는데 선반보다 훨씬 길어서 삐죽이 나와 있었지요. 농부 가일스가 칼을 꺼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칼집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농부는 뜨거운 것에 닿기라도 한 듯이 칼집을 떨어뜨렸지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벌떡 일어서자 그 바람에 맥주가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레 칼을 붙잡고 다시 칼집에 넣으려 했지요. 하지만 그 칼은 30cm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칼자루에서 손을 떼자마자 칼은 다시 멋지게 튀어나왔지요. 맙소사, 무척 괴이한 일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며 칼집과 칼날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농부는 커다란 대문자를 한 글자씩 어렵사리 읽을 수 있을 뿐이었지요. 심지어 자기 이름도 제대로 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칼집과 칼에 새겨진 흐릿한 낯선 글자에 도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요. 왕의 무기 창고지기는 칼과 칼집에 적혀있는 룬 문자와 이름들, 그리고 권세와 지위를 알려주는 기호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굳이 골치를 썩이며 그 칼의 글자를 읽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그런 글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는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그는 칼이나 칼집에서 어떤 글자를 보게 되리라고 예상했었지요. 바로 전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목사님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글자와 기호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 칼집에 글자가 새겨져 있네. 그리고 칼에도 옛날 기호가 있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일스가 물었습니다. 옛날 글자들인데 미개 언어로 쓰여 있네. 목사님은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목사님은 그 칼을 하룻밤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빌려주었지요. 집에 돌아오자 목사님은 깊은 학식이 담긴 책들을 서가에서 잔뜩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자지 않고 그 책들을 읽었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용이 조금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햇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에 빗장을 걸고 창문에 거창도 닫았지요. 지하실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내려가 촛불을 켜놓고 덜덜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살그머니 집에서 나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낸 사실을 갈라진 틈이나 열쇠 구멍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아에기디우스는 왕의 은혜를 입어 이제 그 유명한 칼 가우디 모르닥스의 주인이라네. 대중 모험담에서 더 흔한 말로 꼬리 물어뜯게라고 불린 칼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꼬리 물어뜯게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왕국의 용 사냥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벨로마리우스의 칼이었습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는 국왕의 외고조부였다고 합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노래와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왔지요. 비록 궁정에서는 잊혀졌을지라도 시골에서는 그 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칼은 용이 8km 이내에 있으면 칼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잡으면 그 어떤 용도 이 칼에 대항할 수 없다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와 자신과 동행해달라고 부탁했지요. 하지만 기꺼이 나온 사람은 방앗간 주인뿐이었습니다. 가일스가 곤경에 빠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쓸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이따금 강 너머 북쪽을 불안스레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아직 용은 기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지요. 크리스마스 휴일에 정말로 실컷 배불리 먹었으니까요. 목사님은 방앗간 주인과 함께 농부의 집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자 그들은 더욱 세게 두드렸지요. 마침내 가일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그도 밤 늦도록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맥주를 잔뜩 마시면서 말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퍼마시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농부 옆에 서서 훌륭한 아에기디우스라든가 용감한 아에노바르부스, 위대한 율리우스, 강인한 아그리콜라, 햄의 자랑거리, 시골의 영웅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가우디 모르닥스, 즉 꼬리 물어뜯기에 대해서도 칼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칼, 죽음 또는 승리, 자작농들의 영광, 나라의 중추, 동료 인간들의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농부의 머리는 걷잡을 수 없이 뒤죽박죽이 되었지요. 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말하시오. 말할 틈이 생기자 가일스가 한마디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요? 무슨 일이냐고. 알다시피 나는 오늘 아침에도 바쁘단 말이오. 그리고 목사님에게 어찌된 사정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랐던 대로 농부가 곤경에 처해 쩔쩔매는 꼴을 보자 방앗간 주인은 기분이 아주 좋았지요. 그러나 순전히 방앗간 주인의 예상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가이스가 독한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칼이 진짜 꼬리 물어뜯게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묘하게도 그의 마음속에서 자부심과 용기가 솟구쳤지요. 그는 어렸을 때 벨로마리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고 분별력이 생길 만큼 나이가 들기 전에는 자기에게도 신기하고 영웅적인 칼이 있으면 좋겠다고 때로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꼬리 물어뜯개를 들고 용 사냥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흥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그 일을 밀어보려고 다시 한번 시도했지요. 뭐라고? 내가 용사냥을 나간다고? 이 낡은 각반과 조끼를 걸치고 말이오. 내가 들은 바로는 용과 싸우려면 갑옷이 필요하오. 하지만 내 집에 갑옷이라고는 전혀 없소. 그건 엄연한 사실이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약간 난처한 일이라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장장이를 불러왔지요. 대장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굼뜨고 침울한 사람이었고 흔히 명랑한 셈이라고 불렸지만 그의 원래 이름은 파브리키우스 쿵크타토르였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언한 대로 어떤 재앙, 예를 들면 5월에 서리가 내리는 일과 같은 어떤 재앙이 때맞춰 일어나면 신이 났지요.
그는 매일매일 온갖 재앙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가 예언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지요.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재앙을 피하기 위한 일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했지요.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료도 없이 갑옷을 만들 수는 없어.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 전문 분야도 아니오. 목수에게 나무 방패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좋겠소. 하지만 그래봐야 그리 도움이 되지도 않겠지. 그 용은 뜨거운 불을 내뿜으니까.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방앗간 주인은 쉽사리 단념하지 않았지요. 가일스가 응한다면 그를 용에게 보내고 가일스가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의 명성의 거품을 날려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사슬 갑옷은 어떻소?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도움이 되겠지. 아주 정교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 사냥을 나가려는 거지 궁정에서 뽐내려는 게 아니니까. 친애하는 알기디우스, 당신의 낡은 가죽 조끼는 어떻소? 그리고 대장간에는 사슬과 고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바브르키우스 씨도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거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군. 대장장이가 쾌활해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짜 사슬 갑옷이라면 그건 절대로 만들 수 없어. 난쟁이들의 재주가 필요하거든. 작은 고리 각각을 다른 고리 4개에 끼워서 만들어야 하니까. 나한테 그런 재주가 있더라도 그걸 작업하려면 몇 주일은 걸릴 거요. 그 사이에 우리 모두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겠지. 아니면 적어도 용의 뱃속에. 그들은 모두 낙심하여 양손을 쥐어 틀었고 대장장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방앗간 주인의 계획을 포기하려 들지 않고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 옛날 남쪽 땅에 살던 사람들은 빛나는 쇠사슬 갑옷을 살 수 없을 때 가죽 조끼에 강철 사슬을 꿰매어 붙인 갑옷으로 만족했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방앗간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일스는 낡은 조끼를 꺼내와야 했고 대장장이는 서둘러 대장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대장간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금속 더미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근래에 없던 일이었지요. 그 밑바닥에서 그들은 녹슬어 무뎌진 조그만 고리들을 찾아냈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말했듯이 어떤 2층 갑옷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었지요. 그 일이 보다 희망적으로 보이자 샘은 점점 더 침울해졌고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그 일에 착수하여 고리들을 모으고 골라서 닦아냈지요. 그리고 아이기디우스 씨처럼 가슴과 등이 넓은 사람의 옷에 달기에는 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해지자 대장장이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분이 좋았지요. 사람들에게 그에게 낡은 사슬들을 쪼개고 연결 부위를 망치로 두드려서 제주껏 훌륭한 고리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강철 고리들을 모아서 조끼의 가슴 부분에 꿰맸고 더 크고 엉성한 고리들은 등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샘을 아주 열심히 닥달하여 고리가 많이 남게 되자 농부의 바지를 가져와서 거기에도 사슬을 달았습니다. 대장간의 어두침침한 구석에 있는 선반에서 방앗간 주인은 오래된 투구의 철퇴를 찾아냈지요. 그는 가급적 꼼꼼하게 그것을 가죽으로 감싸달라고 구두장이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날 오후 내내 그리고 다음날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그 다음날은 주현절이자 공연 대축일 전날이었지만 축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농부 가일스는 평소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시며 추기를 축하했지요. 하지만 고맙게도 용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배고픔이나 칼에 대해서 완전히 잊었던 것이지요. 공연 대축일 날 아침 일찍 사람들은 직접 만든 이상한 물건을 들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가일스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 더는 핑곗거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갑옷 조끼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낄낄 웃었지요. 가일스는 목이 긴 구두를 신고 낡은 박차를 달고는 가죽으로 감싼 투구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투구 위에 낡은 펠트 모자를 쓰고 갑옷 위로 커다란 잿빛 망토를 걸쳤습니다. 대체 그건 무엇 때문에 입는 거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글쎄 당신들은 캔터베리 종처럼 요란하게 딸랑거리며 용사냥에 나설지 모르지만 난 그러지 않겠소. 내가 다가가고 있다는 걸 쓸데없이 용에게 일찍 알려주는 건 분별 없는 일이지. 그리고 투구는 투구라고. 결투를 신청할 때 필요한 물건이란 말이야. 그러니 산 울타리를 넘어갈 때까지는 용에게 내 낡은 모자만 보여줄 생각이요. 그래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지. 가일스가 대답했습니다. 고리들을 각각 아래 고리 위에 늘어지도록 겹쳐서 박아놓았기 때문에 찰랑거리는 소리가 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망토를 두르니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차려입은 가일스의 차림새는 기묘하기 짝이 없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렵사리 그의 허리에 혁대를 메어주고 그 위에 칼집을 걸었지요. 칼은 가일스가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지 않는 한 그 칼은 칼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농부는 소리쳐 감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으로는 공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너도 같이 갈 거다. 걔는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자, 그만 짖어.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용보다 더 고약하게 만들어 주겠어. 네가 그 뱀 같은 놈의 냄새를 아니까 아마 이번에는 도움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농부 가일스는 잿빛 안마를 불렀습니다. 말은 이상하다는 듯 가일스를 쳐다보고는 킁킁거리며 박차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가일스가 올라타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출발했지요. 그중 누구도 즐거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총총 걸음으로 마을을 지났고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환호했지요. 대개 창가에 서서 말입니다. 농부와 암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감은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뒤처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마을 끝머리에 있는 강에 이르러 다리를 건넜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농부 가일스와 다른 사람들의 밭을 지나 곧 용이 덮친 곳에 이르렀지요. 나무들은 부러졌고 산 울타리는 불타버렸으며 불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불쾌하고 불길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화창하게 빛나고 있었기에 농부는 옷을 한두 가지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 모양이라고 생각했지요. 크리스마스니 뭐니 전부 멋지게 끝나는군. 나도 끝장나지만 않으면 운 좋은 것이련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지요. 그 수건은 붉은색이 아니라 녹색이었는데 붉은색은 용을 흥분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넓은 길과 좁은 오솔길을 한참 지났고 다른 농부들의 황폐한 들판을 지나갔지만 아직도 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은 전혀 쓸모가 없었지요. 그저 안마의 뒷공무니에서 마지못해 쫓아오기나 했지 냄새를 맡으려 들지도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은 굽어진 길에 이르렀습니다. 파괴된 것도 거의 없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곳이었죠. 1km쯤 그 길을 따라가다가 가일스는 이제 자기 명성에 걸맞도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먼 곳까지 나와서 긴 시간 살펴보았으니까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는 이웃들에게 용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더니 그냥 날아가 버렸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삐죽 튀어나온 길 모퉁이를 돌았지요. 바로 거기에 용이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머리를 길 한복판에 누이고 부서진 산 울타리를 반쯤 가로질러 누워 있었지요. 도와줘요! 감은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어 달아났습니다. 잿빛 앞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래서 농부 가일스는 거꾸로 떨어져 도랑에 빠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용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